꽃 피는데 꽃 피는데 꽃 같은 10대 시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소녀의 이야기. 지난 2008년 돌아가신 문필기 할머니가 직접 부른 노래 빼앗긴 순정은 당시 24살이던 젊은 음악가 임상훈 씨가 제작한 곡입니다. 꽃 피는데 전쟁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이 상처는 도려낼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은 역사의 증언이 되었고 그 증언의 무게를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나눠지려 합니다. 영화 귀향에선 배우로, 영화 애움길에선 감독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승현 감독. 우리가 2천 몇십만 명 끌려갔는데 돌아온 분들이 몇이 안 됩니다. 다 죽였지요. 이양소가 아니라 거기 사람 잡는 사형장입니다. 할머님들이 정말 역사 책에만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감 있고 좀 사랑스러운 할머님, 물론 그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할머님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이 감정을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대를 살아온 여자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침묵하라는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선 할머니들의 외침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보셨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역사입니다. 한을 풀지 못하고 떠나간 위안부 할머니들이 남긴 숙제는 이제 우리 후세들이 이어서 해결해야 할 숙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은 한편의 연극이 되고 뮤지컬이 되고 노래가 되어 세상 속에 뿌려집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담아내는 역사의 진실, 위안부, 그 한의 기억, 기림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구 MBC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2부작 숨, 노래에 새긴 한의 기억. 두 번째 이야기, 들숨, 기림의 소리. 나의 할머니, 그 소녀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28년 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날 8월 14일.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날짜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정하고 해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림의 날 기념식에 이러한 우리 할머님의 삶과 용기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고자 거행되는 기념식입니다. 피해자의 미투에 세계가 다시 함께 외치는 With You.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 이날 그 공감의 무게를 일깨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위안부의 딸이 쓴 편지를 낭독한 배우 한지민. 1942년,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디마디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녹아든 편지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어쩌면 모르고 살았을 위안부 피해자 그 가족의 슬픈 사연이 한 여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울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영화 김복동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고통과 분노를 곱씹어 평화의 길을 열어낸 나이는 9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잊어선 안 될 이름, 그 역사를 노래 속에 담아 기억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오병희 작곡가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그 아픔, 뭐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잔혹하고 아주 처참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드러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조금 고민했던 거는 이제 국립합창단이라는 단체고,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 표현하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 음악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나는 겨울에서 빨래를 하다 끌려왔어. 내 나이 15, 밥도 주고 좋은 옷도 준다 해서 따라왔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노래는 지난 8월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한민족 합창축제에서 불려졌습니다. 위안부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평화의 염원을 담아 모두 7곡의 합창곡으로 만들어진 창작 칸타타 광야의 노래. 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한탄과 서름, 한숨과 통곡, 이별과 그리움. 우리 민족의 모든 한의 정서를 품은 아리랑은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부르고 또 불렀던 애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아 이랑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억압된 위안소 생활을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던 소녀들에게 고국의 노래 아리랑은 살기 위해 내뿜는 숨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제 그 노래가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합니다. 국립국악단이 제작한 소녀를 위한 아리랑. 소리꾼 김용우와 김난희의 목소리로 불려집니다.
can speak.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영화 I Can Speak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옥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죠. 그리고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인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과 만행을 알리기 위해 지난 27년 동안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한일 합의요? 이건 합의 아닙니다. 日韓合意というんですけど、これも合意ではありません。 역사의 산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歴史 본인이 の生きている証人が今ここに存在しています。 이렇게 당한 소인이 본인이 있지 や 않습니까? られた本人がこちら。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私はね、新聞を読んでやっと分かりました。 이거는 협상이 아니고 これは交渉でも合意でも 도덕 협상. 어느 날 밤 집으로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의 손에 이끌려 기차를 타고 배를 갈아타고 당시 신주, 지금의 대만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 16살. 75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이 한 짓은. 그런데 이것이 왜 증거가 아닌가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자료를 들지 되지 않아도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조직적 체계적인 협력이나 직접적인 주도 없이는 사실 그 아시아 태평양 전장 곳곳에 특히 섬에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문서로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데요. 일종의 그 부정의 실증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수법인데요. 예를 들면 뭐 홀로코스트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 부정론자들은 수정론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지시한 문건 갖고 와봐. 증거 갖고 와봐. 그럼 증거가 공문서가 없으면 있을 리도 없지만 없으면 홀로코스트는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럼 피해자는 뭐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역사의 증언대 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24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으로 나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노래가 되어 세상에 흩뿌려집니다. 우리나라 여성 뮤지션들이 만든 프로젝트 음반 이야기해주세요의 노래와 할머니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의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그 둘이 농사 지었거든 옛날에 처자 때 농사 지어놓으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친구 5명하고 가가지고 말이야 수박금질하고 이래 놀다가 들에서 놀다가 뿌들리 갔는 게라 뿌들리가 그 친구 하나는 숨가 있어 몸 뿌들리 갖고 그래 그냥 얼굴 들고 다니는 건 장난치고도 노는 거는 4명 5명 뿌들리 갔는 게라 뭐 아무도 모르게 갔는 게라 부모한테도 성락도 없이 이래 그래 뿌들리 가가지고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밀양은 농촌에다는 이런 그때는 수돗물이 없고 하다는 이런 개인물 이렇게 그냥 퍼다 먹어서 그래 낮에는 물 주려 하니까
괜히 빨리 씻잖아요. 물이 더러우니까 밤으로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 해가 다 돼가고 어슬할 때 어이 하며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래 깜짝 놀래 돌아보니까 사람 둘이 일본 사람이지 뭐 군대들이지 뭐. 그 먼저 그 차에다 실어놓고 시장 우리 맞아 붙들어 갈래. 끝없는 밤 내 손을 잡고 어둠을 견디네. 우리 소녀상 보지요? 소녀상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분하면 주먹을 쥐고 있겠습니까? 저놈이 사지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라라 라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외침과 속삭임. 지난 2012년 일명 홍대씬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그 중에서도 오직 여성 음악가들이 참여해 만든 음반 이야기해주세요. 이 앨범은 발매 직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 불편한 진실을 여성의 감정과 목소리로 담아낸 노래. 이 음반을 처음 기획한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멤버이자 가수 송은지 씨의 말입니다. 너무나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은 똑같은 상태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가까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문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로운 싸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겨워지는 이 싸움에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日本政府は以上を表明するとともに、今回の発表により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ます。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 위로금으로 10억 엔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 도시환 박사와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 12.18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뭐 불가역적으로 책임으로 끝났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유엔 인권위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해자에 대한 그 사죄가 없는 그런 인권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란 것은 그 인권 문제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전제를 얘기하고 또 지금 언급하셨던 그 미래 세대,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책임자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어요.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그리고 책임자 처벌.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 7가지를 완성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원칙은 1990년대 초에 일본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래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확립되어 온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어긋나는 해결이라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 합의는 그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이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1월 일본 의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과 사죄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아베 일본 총리가 한 말입니다. 그건 이미 본 회의에서 답변한 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건 한일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아베 총리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그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 그 어디에도 사죄와 반성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 도시환 박사의 말입니다. 그 12.28 합의 직후에 2015년 12.28 직후에 2016년 2월 16일이죠. 그 유엔 인종차별협회위원회 거기 서기야마 신스케 일본 그 외무관이죠. 그 12.28 합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성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변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강제성이 없었다 얘기를. 바로 이제 그 합의 직후에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했고 그 기시다 후미오 외상 같은 경우는 이미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문제다. 가해자가 어떤 사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쌍해서 뭐 불이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5년 합의는 과정부터 내용까지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루어진 졸속 합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할머니들의 투쟁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순간에 뭉개버린 셈인데요.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에 동의를 해줘 버렸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비난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해줘 버렸습니다. 역사 문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책은 없어요. 역사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이것으로 끝. 이건 역사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역사 문제가 뭔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신복연을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어떠한 말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베 정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라고 봅니다. 합의 발표 며칠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찾아온 임성남 당시 외교부 1차장을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참았던 분노를 토해냅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문지게라 하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들 뭐야 아니에요? 일본 외교부예요? 같이 짝짝꿍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부시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선 일본의 학자들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연구의 권위자로 통하는 일본 주오대학교 요시미 요시아키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確かにですね、慰安婦問題が根本的に解決すれば 확실히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지금 아베 정권의 보수 상태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요? 특히 한일 합의 이후부터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 문제는 과거 메이지 이후 일본의 행보가 어떠했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외 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과정이 멈춰져 버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今道半ばで止ま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 꿈 많았던 어린 소녀는 가시밭길 지나 먼 곳으로 꽃이 피고 지듯 한 줌의 봄꽃이 되어 기억되리니 꽃 피리라. 날 잊지 말아요. 날 잊지 말아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 위안부. 후세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수 한여름과 성국 씨가 함께 부른 노래 소녀와 꽃입니다. 나른한 오후 햇살은 추운 겨울아 잘 갈아웃고 쉴 곳 없는 봄바람은 나뭇가지에 부딪혀온다. 네, 이 곡은 소녀와 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 말 그대로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소녀 시절에 겪었던 그런 아픔과 수모들을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으로 가사말을 전달해 드리면서 잊지 말아요라는 가사가 있어요. 지금 후손들이 그 할머님들이 겪었던 아픔들을 잊지 말고 일본 군들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할머님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잊지 말아요. 날 잊지 말아요.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진다 하여도 날 잊지 말아요. 과거의 우리 일들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시켜주고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우리의 의지들을 우리 문화예술인들 또한 다시 한번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이 노래는 위안부 피해자 헌정곡으로 작곡돼 먼저 발표됐다가 최근 이영순 무용단과 함께 무용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소녀와 꽃이라는 작품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 뭐 끌려갔어요. 자다가 끌려갔어요. 뭐 취업시켜준다고 해서 끌려가서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게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좀 초점을 조금 잡아서 작품을 안무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무런 의지 없이 춤을 추는 거고요. 남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춤을 추는 그 동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마리오네트 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 문화와 예술은 그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론 무관심하던 대중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여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와 상처 많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연극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극단인 함께 사는 세상이 제작한 연극 할매의 방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준다 해도 믿으면 안 되고 좋은데 데리고 간다 해도 믿으면 안 되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니 참말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할매가 막 끝까지 숨겨줄게. 할매도 극 중에서 같은 아픔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가슴 시린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두 사람, 할매와 소녀. 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연극을 통해 느낀 바를 말하는데요. 먼저 할매 역의 배우 박희진 씨. 저희 연극 속에서는 이제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한 소녀가 나와요. 그 친구를 할머니가 보듬어 안게 되면서 그 어떤 같은 아픔,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최초로 소녀에게 털어놓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한 일도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공감받게 되면서 할머니가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극중 소녀 역할을 한 배우 탁정아 씨는 이렇게 말하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것도 굉장히 아픈 경험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마음이 가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위로받고 싶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는 굉장히 동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단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을 그 고통의 무게를 어찌 모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이 받을 상처를 더 걱정하고 아파했던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연. 뮤지컬 꽃씨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연출가 강효성 씨의 말입니다. 어떤 그때의 현실이나 이런 역사적인 증언이라기보다 그 속에서 살았던 한 할머니를 모델로 해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자의 인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만큼 짓밟혀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많이 힘든데 우리가 이래가 네 엄마도 내도 미안타. 네 엄마도 내도 미안타. 정말 미안타. 나도 말하고 싶지 않다.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꽃 같은 시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칼끝이 파고들어도 말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찾으면 할 줄 알았는데 그때도 말 못했다. 인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말하고 싶다. 싫다. 안 된다. 아프다. 화난다. 아니다. 경험하지 못한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관심과 그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낸 영화 애움길의 이승연 감독의 말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우리 한번 이거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다기보다 이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이 속에는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할머님들의 또 이러한 삶도 있고 또 할머님 본연의 모습들도 알아가는 것도 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의 일부분이라도 조금 더 친근하게, 굉장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친근하고 좀 다가가기 쉽게. 2015년 말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고 그로부터 딱 1년 후 2016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희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 1990년 초부터 이제 피해자분들이 일본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 다 이제 패소했죠. 일본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분들로서는 직접 일본 국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가 이 한국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한국 정부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제 한국 법원에다가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 2015년 10월 28일 그 합의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2016년 10월 28일 날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 12월 28일 날 소를 제기했는데 이제 지난 11월 13일 날 첫 기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년 만에 열린 건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은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이제 피고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국가가 피고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법원이 3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 송달을 거부했어요. 그게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법원이 이제 이런 식의 송달은 어렵다라고 해서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한 직후에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한테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해요. 문제를 제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소송 서류도 받지 않은 일본 국가가, 그리고 저희는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법원에 재판을 하는데 그걸 한국 정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한국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이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전 세계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제기한 과거 청산 소송은 지금까지 약 100여 건. 그런데 이 소송들은 대부분 원고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반가운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것은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인데, 그 소송이 이제 맨 처음 제기된 게 200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판결의 1차적인 의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제가 강제동원 판결의 핵심은,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에 의해서 강제동원 되어서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작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이죠. 이 대법원 판결은 위안부 피해 소송을 준비하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와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좀 감정이 좀 북받치셨구나. 아니,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일본이 그 재판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죄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번 재판이 할머니들이 살아생전 치르는 마지막 싸움이 되지 않을까.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원고이자 증인인 할머니들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 법정 안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이상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13일 날 재판에서 판사가 이제 일본 일본 기자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일본 정부도 이 소송의 진행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식 송달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송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하여간 그 피고의 자리를 이제 비워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시더니 이제 바닥에 이제 이제 바닥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제 그냥 무릎 꿇고 앉으셔서 판사한테 우선은 이제 일본이 뭐가 두려우면은 왜 법정에 못 나오느냐, 떳떳하면 왜 못 나오느냐, 이제 일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소송의 쟁점은 피고가 일본 국가라는 겁니다. 이전에 강제징용 피해 소송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위안부 피해 소송은 한 나라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김창록 교수가 설명합니다. 주권 면제나 국가 면제라고 하는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맞아요. 이건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등한 관계이니까 특정한 주권 국가를 다른 주권 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은 바로 그와 같은 국제 질서의 기본 성격에 부합되는 원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일본 위안부 피해라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과연 이런 경우에도 주권면제, 국가면제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국의 법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아마 그런 점들이 심각하게 다투어질 것이다 라고 보죠. 근데 만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또 한 단계 더 넘어간다라는 것이 됩니다. 드디어 이번엔 일본의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3년을 기다렸던 재판이 열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도 한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가려 하는 걸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법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다. 양국 국민들도 성금을 낸다.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법적 배상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이로써 사라져버린다. 왜 가해국 일본 정부가 고민하고 요청해야 될 사안을 한국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걸한단 말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의 과오를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들이 그토록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사의 말입니다. 자꾸 할머니들이 배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배상은 사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죄를 하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받겠다는 뜻인 거지 돈을 꼭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사죄가 먼저. 일본이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한 배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그 어른 나이에 끌려가서 치권까지 90이 넘도록 이렇게 댕겨야 되고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저 나이 뭐 92입니다만은 뭐 별로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끝까지 일본한테 사죄 배상 받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든 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고 나라 잃은 서름도 모자라 전시 군수품처럼 짓밟혀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전쟁의 흔적이 아니라 인류의 인권과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닐까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과거엔 아픈 역사의 산증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노라고. 기록해 주세요. 그들은 진실의 증언대 위에서 인권과 평화를 외치던 운동가였노라고.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기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이 언젠간 역사의 한 면이 됩니다. 내가 역사에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역사 속에서 나 죽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살 거예요. 정말 일본 놈 꼬라지 되기 싫어서 다만 나는 눈만 감고 있는 것 뿐이라 못했어. 보기가 역겨웠어. 그러니까 일본이 할머니도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나 그 참 잘못된 생각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 태어난 건 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난 대한민국 좋아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초등학교 알아가지고 역사를 남기고 우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할머니들 전부 소망입니다. 대구 MBC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2부작 숨, 노래에 새긴 한의 기억. 두 번째 이야기 들숨, 기림의 소리. 지금까지 기획 이동민, 기술 전재규, 촬영 백승봉 서상인, 음원 출처 영화 애움길, 영화 김복동, 영화 I Can Speak, 유튜브 딩고뮤직, 유튜브 OTR-TV, 영상 제공 국립합창단, 국립국악단, 국악방송, 더 아트플러스, 자문 동북아 역사재단,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희움역사관, 도움말 박운규, 행정 이란영, 내레이션 장성호, 종합편집 최균남, 음악 김병균, 글 구성 강미희,
취재 연출의 허문호였습니다.